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은 거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문제를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정책론 마지막 파트 강의입니다. 19강이고요. 이론 강의는 조세 정책이 남아있고 스텝 3에서 변형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사편 전체를 복습해보는 강의입니다. 조세는 어떤 구조냐면 조세의 기능, 주택 문제 해결, 자원 배분, 지가 안정, 소득 재분배 이런 기능이 있고 조세 전가 기착에서는 역시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 전가액이 세금 부담액이 달라진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완전 탄력적이면 다 피해서 상대방이 내게 하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혀 피할 수 없어서 본인이 다 낸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부동산 시장과 조세, 부동산 관련 조세로는 재산세, 양도세 등이 있고 그다음에 헨리조지의 토지단일세라는 것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정리하자. 뭐 이런 게 사장의 구조입니다. 주택 문제 해결 수단, 이 조세 기능은 뭐 자주는 안 나오고 어렵지도 않아서 가령 수요와 공급 촉진하게 하기 위해서 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부동산 자원 배분을 돕는다든지 서민주택을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는 서민주택을 짓는데 조세 감면해 줘서 하게 되면 서민주택 많이 늘어나겠죠. 지가 안정, 투기 억제, 가령 양도소득세 부과, 중과, 소득 재분배. 그러니까 조세를 차등적으로 역진적으로 하지 말고 누진세를 통해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뭐 상속세를 많이 부과한다든지 해서 경기 조절 기능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역시 2절에 전가 기착의 핵심 개념이에요. 전가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실제 세금을 다 부담하지 않고 떠넘기는 거. 그래서 전가, 시프트예요. 이전시킨다 영어로는. 그래서 실제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조세의 전가는 뭐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원리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결론인데 세금 납부액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점퍼 변수 문제에서 계산도 한번 해봤던 이유가 이 문제 이런 거였어요. 자, 이거를 말로 생각해 보면 탄력적이라는 것은 대체제가 많죠. 그러면 대체제 A제와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럼 대체제가 B, C, D 수없이 많다면 이거 뭐하러 사? 다른 데로 가지. 탄력적이라는 것은 대체제가 많아서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서 적게 낸다 이거예요. 비탄력적일 땐 이게 별로 없는 거죠. 없으면 이걸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적 탄력성이라는 건 바로 여기처럼 자 100원의 조세부가 수요의 탄력성 3, 공급의 탄력성 1이면 수요의 탄력성은 상대적 탄력성은 4분의 3. 수요자가 납세자라면 100원을 부과하면 75원이 되는 건데 75원을 내는 것이 아니고 탄력적일수록 회피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전가시켜요. 그래서 75원은 공급자가 내게 됩니다. 수요자는 100원에서 75원을 빼게 된 25원만 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탄력성을 따져봐서 그 탄력성이 높은 쪽이 적게 낸다. 탄력성이라는 건 피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또 보자면 가령 우리 기본서에 있는 그림 중에 원래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10,000원에서 거래가 됐어요. 가령 100개가 사고 팔렸어요. 근데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이겁니다. 가령 공급자에게 1,0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높이가 세금이죠. 이게 뒤에 그림 나오죠. 이 높이가 세금입니다. 네. 이 세금, 이게 1,000원이에요. 그만큼 하나 만들 때 세금을 내야 되니까 비용이 1,000원 더 드는 거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10,000원짜리가 공급이 줄어서 1,600원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10,000원에 샀던 소비자는 가격이 오른 만큼 600원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소비자 몫이에요. 수요자. 그러면 공급자는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1,000원의 세금을 1,600원에서 빼면 9,600원이 되니까 여기 400원만큼이 공급자 몫이 됩니다. 공급자. 그러니까 400원, 600원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한번 그래프를 수요 곡선을 뭐 완만하게 하면 또 달라지죠. 내는 세금이. 그래서 수요 곡선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서 소비자가 더 많이 낸 거예요. 이 결과론적으로.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 경우에는 이제 공급자가 더 많이 내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뭘 아시면 되냐면 이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부담을 한다 이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그 나머지는 공급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를 보면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원래 10,000원이었는데 이 세금이 1,000원이 부과됐다 그랬어요. 그럼 11,000원이 되는 거죠. 이 높이가 수직선 높이가 세금이니까. 그러면 가격이 오른 만큼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소비자가 다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소비자의 완전 기착입니다. 혹은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 하더라도 자 이게 공급 곡선인데 이렇게 1,000원만큼 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가요. 그럼 가격이 1,000원만큼 올랐어요. 세금만큼 가격이 올랐다면 그 세금을 소비자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나 저이거나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다 내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본인이 다 낸다. 수요자가 낸다. 수요자.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일 땐 상대방이 다 낸다. 수요자가 다 내는 겁니다. 자, 반대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면 자, 10,000원이다 라고 가정해 봤을 때 공곡선이 왼쪽으로 가도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소비자는 낸 게 없어요. 공급자가 10,000원에 팔아서 1,000원의 세금을 떼어내고 9,000원만 가져가는 겁니다. 공급자에게 완전히 귀착이 되는 경우고요.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이 경우는 세금을 부과해도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뭐 위로 1,000 올라가나 마나 똑같죠.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오르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한 푼도 안 내고 역시 공급자가 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완전 탄력적이면 상대방이 공급자가 다 내고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본인이 공급자가 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부동산 관련 조세는 이렇게 취득시는 인지세, 그죠? 이거는 뭐 당연히 내는 거죠. 국세로. 상속세,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 등이 있고, 취득세, 지방세로는 취득세, 뭐 관련 부가세가 있고, 보유세는 종부세라든지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고, 지방세로는 재산세 등이 있다. 부가세금도 있고,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뭐 주택 임대 시에도 부가가치세는 비과세지만 큰 경우에는 과세이고, 소득세, 한 개 이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다. 뭐 이렇게 세금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재산세는 보유가세입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가령 고소득층짜리 100억에 1%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면 세금 1억을 내는 거고요. 저소득층이 1억짜리 집에 1% 부과했다라고 하면 100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역진세입니까? 같은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면 역진세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역진세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저소득층은 중고주택을 수요하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요. 수요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1%를 자 공급자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죠? 저소득층이 다 내는 게 아니라. 근데 공급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자에게 세금을 조금밖에 전가시킬 수 없어요. 가령 0.3을 전가시켰다 했다면 세율은 0.7%가 되는 거고, 고소득층도 공급자한테 전가시키는데 신규 주택은 공급자의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죠. 탄력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작으면 전가를 더 시킬 수 있어요. 가령 0.5를 시켰다라고 하면 1에서 0.5를 빼면은 0.5만 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가 문제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이게 뭐 평등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전가 문제를 생각해 보면 세율이 역진됐잖아요. 역전됐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세율이 실질적으로 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역진세가 되니까 차등가세 해라.
여기 세율을 더 높이거나 여기를 깎아주거나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집값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부과해야 된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임대인이 주택 보유자니까 임대인에게 부과가 돼요. 재산세가. 근데 재산세 올랐다고 임대료를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임대료 올리면 임차인이 도망가야 되는데 뭐 집이 없어요. 갈 집이. 그럼 올려줘야지 뭐. 근데 갈 집이 있다. 대체재가 많다. 수요 탄력성이 높다. 그러면 임대료 함부로 못 올려요. 임대인이. 저 임대료 올렸다가 딴 데로 가는구나. 그래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 대책은 대체재를 많이 만들어라. 가령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된다.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수요 억제 수단이라 그랬어요. 부동산을 투자재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부동산에 자꾸 투자할 필요 없죠. 세금으로 다 뜯기는데. 근데 문제는 원래 예상했던 거는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자 이렇게 이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수요를 억제시켜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떨어뜨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였는데, 근데 문제는 동결 효과가 있다. 공급이 아예 씨를 말려. 물건 안 내놔. 세금이 너무 세니까. 그때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가령 자, 이 경우 이거죠. 수요가 감소했는데 공급도 감소했다.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한 경우 우리 수요 공급 이론에서 배우신 거잖아요. 자,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 맞지만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불명확하고 수량은 무조건 감소하죠. 거래는 왼쪽으로 줍니다. 감소니까. 근데 가격의 경우는 경우의 수가 나눠져 있어요. 만약에 수요 감소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크다면 원래대로 가격은 하락하겠지만, 근데 이 부분이에요. 동결 효과. 공급 감소가 너무 커가지고 수요 감소를 감소보다 훨씬 크다면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같으면 불변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정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결 효과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더라도 동결 효과가 있다면 원래 정책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도 이게 3차례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산업혁명 이후에 미국은 진보와 빈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극단적인 상태였죠. 모든 나라가 다 그랬지만. 그래서 헨리 조지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빈곤 현상이 지속되니까. 왜 그러냐? 지주가 다 빨아가더라. 막말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토지에만 세금을 매기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대는 고전학파에 따르면 불로소득이죠. 당신이 만든 거 아니잖아.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지대를 몰수해도 된다. 그래도 충분히, 자,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인데, 토지를 빌려 쓰는 게 자본가 혹은 노동자, 이게 수요자라고 보시면, 지주는 이게 토지의 공급자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세금 받지 말고, 자본이득세, 근로소득세 받지 말고, 토지가치세 부과해서 다 몰수해도 재정 충당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세금 안 뜯기니까 국민 생산 증대되고 자본 축적이 된다. 그럼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소득 재분배가 됐잖아요. 여기 소득 너무 많으니까 소득 재분배가 됐고, 그 토지세 남는 부분은 사회 공익에 사용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자, 금방 보셨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왜 이 세금이 효율적 세금이냐?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있으면, 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세금을 부과해도 어떻습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전가가 되지 않아요. 가격이 변하지 않잖아요. 전가되지 않아요. 전혀. 전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감소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지 않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고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자,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어떻게 배우셨냐면, 균형 상태에서 얘가 소비자잉여고 얘가 생산자잉여고 이 전체가 사회적 총잉여입니다. 그런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해 버리면 사회적 총잉여가 이렇게 줄어들죠. 이만큼으로. 이만큼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거래가 감소하게 되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거지만, 이 경우는요,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지 않아요. 공급 곡선 그대로 균형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원 배분 왜곡이 없어요. 이게 거래 감소가 되지 않아요. 효율적인 세금이에요. 이렇게 소비자 잉여나 생산자 잉여의 몫이 줄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토지다일세는 아까 보셨던 형평성과 세 가지 계급의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 세금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그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감소되는 부분이 그대로 거래가 줄지 않는데 거래가 준다면 이렇게 효용이 감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전체를 정리해 보기로 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 필요성 물어봤는데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거 생각할 필요 없이 같지 않으면 정부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자, 사회적 편익이 크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교육을 받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 그죠? 소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과소 소비.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 한다. 소득 재분배, 공공재 공급, 경제 안정화 등은 시장 기능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한다. 이게 소득 재분배는 시장 기능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시장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공재도 이거 뭡니까? 시장 기능으로 달성되지 않은 시장의 실패잖아요. 틀렸고요.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라 할지라도 주변 토지 이용과의 부조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이건 외부 효과겠죠? 그래서 이건 틀리지 않았어요. 자,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정외부 효과가 아니라 부외부 효과. 5번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대칭성에 좀 짜증나죠? 고치다 보니까 그래. 변형시키다 보니까. 똑같으면 여러분들 답이 보일까봐. 비대칭성. 때문에 효율성이 달성될 수 없죠. 그래서 정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다 틀렸어요. 그 답은 3번만 맞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24회 변형인데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 자주 나와요.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의 의도되지 않은, 의도했으면 시장 내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시장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부외부 효과가 발생하여 석탄이 부외부 효과는 뭡니까? 과잉 생산이잖아요. 과소가 아니라. 자, 3번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 효과의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이건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죠. 지역지구제 없다. 이게 틀렸고요. 자, 4번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죠. 그래서 최적보다 적게 생산된다. 이게 틀렸죠. 지금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그렇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잉 생산이잖아요. 네. 자, 이게 사회적 이게 이제 사회적 공급 곡선이고 이게 사적 공급 곡선인데 이게 과잉 생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는. 그래서 이게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적게가 아니라 최적으로 만드는 거죠. 틀렸고요. 자, 무료 공원이나 주변 지역에 정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시장에만 맡긴다면 어때요? 이거는 무료 공원은 뭡니까? 이익을 주면서도 민간이 이거 돈을 받을 수 없는 정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적보다 적게 만들어지거나 생산될 수가 없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다. 그래서 5번이 맞는 거죠. 여기 이제 그 4편에 보면 제가 이렇게 풀다 보니까 만들다 보니 좀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너무 실제 시험보다는 이거보다는 쉽습니다. 실제 시험은. 공공재.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어요. 공공재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적죠. 충분히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죠. 동시소비성 모두가 소비할 수 있어요. 비소진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효과를 주로 유발하죠. 뭐 산림, 뭐 이런 것들 이게 유발하지 않는다 해서 틀린 거고요. 다 틀렸어요. 5번이 맞겠네요. 산림, 명승지 등 이런 것 등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해서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 효율성을 위해서 개입한다. 무임승차 이건 공공재니까 맞는 거고요. 네, 공공재. 소득재 분배 등 이거 사회적 목표 형평성을 위해서 개입하는 거 맞고요.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개입하죠.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니까. 이건 틀렸어요. 정부의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실패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25회 변형인데 간접 개입 수단을 모두 몇 개인지 찾아봐라. 이거는 직접 개입이죠. 취득세, 세금은 간접이에요. 세금은 간접입니다. 토지 수용은 공공이 직접 사버려서 직접 개입이고, 세금성은 다 뭐 부담금 이런 건 간접 개입이에요. 공공이 직접 개발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원 이런 것들은 간접 개입입니다. 그래서 답은 4개입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4개. 자, 6번. 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존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정부의 재정으로 보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발 이익으로 개발권을 사게 함으로써.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는 우량농지나 환경보전, 이거는 초기 2세대예요. 초기에는 역사, 문화, 유물 이런 것 등을 중심으로 시작되다가 확산이 된 거니까 틀린 거고요. 보존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가 아니죠. 개발지역 땅 준다가 아니에요. 이거 틀렸습니다.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지역에 개발권을 팔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니까 틀렸고요. 우발 손실을 우발 이익으로 대체해서 규제에 따른 손실 보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부 재정 부담이 없다. 4번이 맞는 거고요. 5번 보존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정부 재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정부 재정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맞는 건 4번밖에 없어요. 자, 7번입니다. 토지은행 제도에 관한 설명 좀 오는 것. 자, 1번 민간 개발업자 등이 장래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비축하는 제도다. 민간 개발업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공기관이 하는 거죠. 자, 토지 선매를 통해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부의 토지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이죠. 직접 수요 공급자가 되잖아요. 사업토지은행 제도는 무질서 무기획 토지를 막을 수 있는 토지. 이거는 일반 토지은행제. 좀 어려웠나요? 사업은 뭐 공공임대주택 뭐 짓기 위해서 사업 목적이 있어야 하죠.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대량 토지 매입할 때 집가 상승 유발. 정부 재정 부담이 적다. 이게 틀렸죠. 정부 재정 부담이 너무 커요. 사야 되잖아요. 다. 우리나라에서는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고 있죠. 예, 맞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 비축도 맞는 거고요. 그래서 5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8번이에요. 임대료 규제예요. 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다면 이건 최고 가격제 맞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균형 임대료 이하에서 규제하는 거니까 최고 가격제 맞아요. 임대와 공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공급이 줄죠. 이거는 이상해서 할 때는 거죠. 틀렸죠. 자, 상한이 높을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위에서 규제 하나 많아. 여기까지 올라가지도 않는 건데 뭐. 네, 이것은 낮을 경우 높을 경우가 다 바뀌어 있죠. 1번, 2번이. 자, 상한이 낮을 경우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고 단기적으로는 수직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변해서 공급이 줄고 그렇죠? 네, 또 바뀌어 있어요.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음성적 거래가 지불될 수 있다. 공급이 줄어가지고 여기 이만큼 임대료를 줘야 돼요. 4번이 맞는 거고요. 5번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상한이 낮을 경우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임대료 규제가 이전의 장기에 비해 단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한다. 단기보다 단기에는 수요만 좀 늘었지만 장기에는 공급도 줄어서 초과 수요 규모가 더 크죠. 장기에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건 4번밖에 없어요. 9번입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이네요. 자, 저소득층이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은 물론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조금만큼 구매력이 늘어서 그래요.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소득 효과 있고 대체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 시험에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한다. 가령 가격이 하락할 때 이렇게 배우셨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 소득이 늘어나서 임대주택 어떤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른 대체재들로부터 수요가 창출돼서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잖아요. 그래서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실시하면 집을 안 사려 임대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보조를 해주니까 일로 들어옵니다. 대체 효과가 발생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자, 단기 임대주택 수요를 증가시키죠. 돈을 줬는데. 일반적으로 임대료 보조는 단기에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킨다. 장기에 증가시켜요. 자, 직접 개입 정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맞는 거 이거 간접이니까 1번만 맞게 되겠습니다. 자, 10번이요. 25회 변형인데 임대주택 정책 계속 나오죠.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옳은 것 1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률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단기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었어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단기 효과가 있고 장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면 맞는 겁니다. 못한다 해서 틀린 거죠.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도모, 공공이 저렴한 임대료로 50년간 장기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게 50년이 아니라 30년이겠죠?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임대, 매입임대, 영입임대 이게 맞는 거죠.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 임대료가 상승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거죠. 자, 주거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렸죠. 자, 이제 분양가 규제가 나왔어요. 11번에서는. 자,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이제 뭐 18회 때 유사하게 나온 건데, 이게 그거예요. 수요의 가격성이 탄력적, 분양가 규제는,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건데, 밑으로 규제하잖아요, 분양가. 그럼 이 말은 분양가 규제는 가격이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요가 증가하는 건데, 수요의 가격 태평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조금 증가하니까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죠. 비탄력적이면. 자,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공급이 준다는 건데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잖아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공급이 조금밖에 안 준다는 거니까 초과 수요량이 더 적어지는 거죠. 이게 두 개 다 틀렸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어쨌든 공급이 줄잖아요. 소형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고 대형이 늘어나겠죠. 틀렸어요. 채권 입찰제를 병행하면 국민주택 가격 강제로 매입하게 하면 요거 있잖아요. 규제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액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가수요 진정 실수요자 중심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자율화, 시장에 맡길 때 그렇습니다. 틀렸죠? 맞는 거는 4번만 맞는 거예요. 자, 12번은 이제 조세 정책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경제저하가. 헨리조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를 100% 증세할 경우 재정 충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틀렸고요. 토지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자원법은 회국이 크지 않은 적은 효율적 세금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수요 곡선 비탄력적,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덜 냅니다. 공급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적죠. 공급 곡선 비탄력, 수요 곡선 탄력적일 때 수요자가 덜 내고 공급자가 많이 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개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적어지죠.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자,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제한세가 임차인에게 전개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예,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을 높여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이 맞는 답입니다. 자, 13번 옳은 것은 1번.
토지 이용을 특정 목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세금을 통해서 자원 배분하는 건데.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되죠. 왜 안 됩니까? 네.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가소유는 촉진하죠. 네. 그렇지만 소득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유세 감면은요, 이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인세 마찬가지예요. 법인세를 하락시키면 소득이 없는 계층은 이익이 안 나는 회사는 혜택을 아무것도 못 봐요. 법인세 감면은 수익이 수조 원 나는 그 대기업들은, 재벌들은 혜택을 많이 보지만 집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봐요. 보유세 감면. 집값이 싼 사람도 몇 푼 못 받아요. 집값이 비싼 사람은 보유세 감면이니까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14회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죠.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취득세가 수요 관련 세금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는 임차인의 수요 임대 탄력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완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3번을 빼놓고 다 틀렸어요. 자, 14번도 26회 지난 시험이었는데 좀 난도가 약간 있었던 문제. 뭐 소비자 잉여 이런 게 나와요. 거래세 인상, 후생 변화. 자,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탄력적이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덜 냅니다. 커지는 게 아니죠. 수요자가 작아지는 거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완만하면 탄력적이고, 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탄력적이라면 공급 곡선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가 작다. 그러면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는 비탄력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거죠. 틀렸습니다.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그렇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결정됐고, 거래세 인상에서 만약에 공급이 줄었다 하게 되면 소유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증가하죠.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준 거예요. 전체적인 거래가 줄어서. 공급자가 받는 금액이 상승함으로 이것도 감소하는 거죠. 공급자가 받는 금액은 줄죠. 세금만큼, 이게 세금이니까. 줄어서 공급자 잉여도 생산자 잉여도 감소해가지고 요만큼이 날아가는 거예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의 몫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좀 바뀌긴 했지만. 자,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이 정부에 귀속되므로, 정부에 귀속되는 건 맞아요. 이게 세금이고 이게 수량이니까 이만큼이 정부에 귀속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후생이 감소되는 건 아니에요.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얘도 틀렸습니다. 그죠? 요만큼 순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만큼이 정부 세수입이지만 요건 날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답은 3번만 맞고 나머지는 틀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막판 문제는 좀 어려웠지만 26회 때 그래서 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장 조세 정책의 이론 강의와 전체에 대한 변형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5편 부동산 투자론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